소도시의 주택가 아침 깔끔하게 정돈된 1층 주택. 작은 정원에서 이순자가 채소를 기르고 있다. 64세의 나이에도 건강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순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TV 뉴스를 듣고 있다. 보험회사 광고가 나온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확실한 보장, 5억 원 생명보험. 순자가 잠시 손을 멈추고 TV를 바라본다. 표정이 심각해진다. 5억이면 민호 빚도 다 갚고 마음도 편해질 텐데. 현관문이 열리며 김민호와 박지영이 들어온다. 민호는 피곤해 보이고 지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만 표정이 어둡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저희 왔어요. 민호가 힘없이 말했다. 어서 와, 밥 먹었어? 순자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지영이 퉁명스럽게 네, 먹었어요. 순자가 민호의 얼굴을 살펴본다. 수척해진 얼굴과 깊어진 주름이 눈에 띈다. 얘야, 많이 마른 것 같구나. 요즘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니? 괜찮아요, 엄마. 민호가 시선을 피한다. 지영이 민호를 째려본다. 민호는 더욱 고개를 떨군다. 순자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다. 지영아, 너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혹시 무슨 일? 아니요, 괜찮아요. 지영이 말을 자르며 방으로 들어간다. 늦은 밤 순자의 집 안방. 민호와 지영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는데.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좀만 기다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민호가 변명한다. 3년째 같은 소리. 어머니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혔잖아. 차라리 어머니한테 집을 팔자고 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민호가 절망적으로 말한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영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친다. 다음 날 오후 동네 카페. 민호가 카페로 들어와 지영 맞은편에 앉는다. 주변에 손님이 거의 없는 한적한 시간이다.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민호가 불안하게 묻는다. 어머니, 보험 얘기 들었어? 지영이 주위를 살펴본 후 조용히 말한다. 무슨 보험? 생명보험. 5억이야.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5억? 그런 큰 보험을 언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어제 보험 설계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어머니가 3개월 전에 가입하셨다고 하더라고. 지영이 보험증서 사본을 민호에게 보여준다. 민호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다. 수혜자는 우리야. 당신과 나. 50대 50으로. 민호의 얼굴이 복잡해진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지영이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인다. 우리 빚이 3억 2천만 원인 거 알고 있지? 이대로 가다간 정말 파산이야. 어머니 집도 날아가고. 민호가 지영의 눈빛을 보며 불안해한다. 설마 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지영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본다. 오랜 침묵이 흐른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자연스럽게 보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지영아, 정신 차려. 우리 엄마야. 나를 낳아 키워주신. 그냥 사고로 보이게 하면 돼. 계단에서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지영이 목소리를 더욱 낮춘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자.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이미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 민호가 카페를 나간다. 지영이 혼자 앉아 찬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긴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다. 일주일 후 순자의 집. 식사 후 순자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호와 지영이 베란다에서 대화한다. 한 달 뒤가 대출 만기야. 그때까지 돈을 못 구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지영이 여행 가이드북을 보고 있다. 순자가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다. 어머니, 우리 바닷가로 여행 갈까요? 지영이 갑자기 제안한다. 바닷가? 갑자기? 순자가 손을 멈춘다. 날씨도 좋고 어머니가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도 하실 겸 가끔은 멀리 나가는 것도 좋잖아요. 어머니, 바다 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순자가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럼 이번 기회에 좋은 펜션도 예약해 놓을게요. 좋지.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네. 민호야, 너도 좋지? 순자가 기뻐한다. 민호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날 민호가 운전하는 차 안. 순자는 뒷자리에서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고 지영은 조수석에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한다. 정말 오랜만에 바다 보러 가네. 기분이 좋아진다. 순자가 환하게 웃는다.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지영이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다. 룸미러로 민호와 지영의 시선이 마주친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 있다. 손이 핸들을 꽉 잡고 있다. 민호야,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순자가 걱정스러워한다. 괜찮아, 엄마. 그냥 운전에 집중하려고. 아름다운 바닷가에 자리한 펜션. 가족 3명이 짐을 나르며 들어간다. 펜션 주인이 반갑게 맞이한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행이시네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해서 좋은 추억 만드실 거예요. 저녁 식사 후 펜션 테라스에서 3사람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내일 어디 갈까? 순자가 물었다. 해안 절벽 산책로가 유명하다던데요. 경치가 아주 좋다고 해요. 지영이 미리 조사한 정보를 말한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옆에서 지영이 조용히 말한다. 내일이야. 마지막 기회야. 정말 해야만 하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늦었어. 다음 날 오후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벽. 산책로를 따라 걷는 3사람. 순자가 바다를 보며 감탄한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아버지도 좋아했을 텐데.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보이지만 이들이 걷는 길은 점점 한적해진다. 지영이 의도적으로 사람이 적은 길로 안내한다. 저쪽으로 가면 더 좋은 전망대가 있대요. 지영이 말한다. 사람이 거의 없는 절벽 끝 전망대. 순자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날린다. 너희들도 와서 봐. 정말 시원하다. 마음이 정말 편해진다. 민호는 멀찍이 서 있고 지영이 순자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순자는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다. 어머니, 사진 찍어 드릴게요. 기념으로 남겨요. 지영이 다정하게 말한다.
순자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지영이 재빨리 다가가 뒤에서 민다. 아! 순자의 비명소리가 바다로 울려 퍼진다. 순자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민호가 뒤늦게 달려와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엄마, 엄마. 민호가 절규한다. 지영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 우리 돌아가자. 끝났다고? 엄마가 죽었는데. 민호가 지영의 어깨를 붙잡는다. 소리 내지 마. 누가 들어? 지영이 민호의 손을 뿌리친다. 절벽에서 떨어진 순자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이내 의식을 잃고 물에 떠오른다. 멀리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보인다. 요트의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바다를 구경하던 최 회장이 물에 뜬 사람을 발견한다. 저게 뭐지? 사람 아니야? 최 회장이 급히 선원들을 부른다. 즉시 구조에 나서 빨리. 요트가 급히 방향을 바꿔 구조에 나선다. 선원들이 순자를 물에서 끌어올린다. 순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다. 선원이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긴장감이 흐른다. 하나, 둘, 셋, 넷. 30. 잠시 후 순자가 물을 토해내며 이내 눈을 뜬다. 괜찮습니까?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선원이 안도한다. 최 회장이 선원에게 지시한다. 바로 항구로 향해. 구급차를 미리 불러놔. 구급차 안에서 순자가 들것에 누워 있다. 응급구조사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순자가 혼란스럽게 중얼거린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죠? 괜찮습니다. 곧 병원에 도착해요. 안심하세요. 병원 응급실. 순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최 회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의사가 최 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을 찾아야겠는데 신원 확인이.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가족분들이 오실 거예요. 한편 펜션에서는 민호와 지영이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데 살아계신다는 거야? 지영이 믿을 수 없어 한다. 민호와 지영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한다. 차 안에서 둘의 표정은 복잡하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와 지영이 급하게 들어온다. 엄마, 괜찮아요? 민호가 순자에게 달려간다. 순자가 멍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인식의 혼란이 보인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아시는 것 같죠? 민호와 지영이 놀란다. 어머니, 우리예요. 민호와 지영이요. 아들과 며느리요. 민호? 지영?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의사가 다가온다. 환자분은 등과 팔에 타박상을 입으셨고 머리에 경미한 외상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계시네요. 기억상실이요? 민호가 놀라며 묻는다. 충격적인 사고로 인한 외상성 기억상실입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주 안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때로는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최 회장이 조용히 끼어든다. 그럼 사고 당시 기억도 없으신 건가요? 네, 사고 직전부터 최근 며칠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민호와 지영이 안도의 표정을 주고받는다. 병원 복도에서 최 회장이 민호, 지영과 따로 대화한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절벽에서 떨어지신 건가요? 혹시 함께 계셨나요? 최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는다. 민호와 지영이 미리 준비한 대답을 한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혼자 산책하러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펜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영이 덧붙인다. 연락도 안 되고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 그렇다면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의욕이 남아 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 평소에 우울증이나 그런 병력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주 밝으시고 건강하세요. 민호가 급하게 답한다. 최 회장이 뭔가 더 묻고 싶어 하지만 말을 멈춘다. 2주 후 순자의 집. 민호와 지영이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한다. 기억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민호가 걱정한다. 그 편이 더 좋은 거 아냐? 영원히 모르시는 게. 지영이 냉정하게 말한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한편 최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신문 기사를 읽고 있다. 절벽 추락사고, 기억상실로 진상 미궁 제목의 기사다. 뭔가 이상해. 최 회장이 중얼거린다. 분명히 절벽 위에 누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명이 아니라. 최 회장이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 애쓴다. 3주 후 순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최 회장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병을 왔다. 기분이 어떠세요? 최 회장이 다정하게 묻는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당신을 구해드린 최 회장입니다. 그날 제 요트에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그런데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무리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어떻게 떨어진 건지 아세요? 정말 제가 혼자 실족한 건가요? 최 회장이 잠시 주저한다. 그의 마음 속에는 그날 목격한 장면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 그건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네요. 저도 정확히는. 한 달 후 아침 순자의 집 거실. 순자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 아침 프로그램이 끝나고 광고가 나온다. 갑자기 익숙한 보험회사 광고가 나온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확실한 보장, 5억 원 생명보험. 순자가 갑자기 머리를 잡는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든다. 아, 머리가 이 광고를. 갑작스럽게 기억의 파편들이 돌아온다. 먼저 보험 가입하던 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여행, 바닷가, 지영이가 제안했었어. 순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진다. 절벽에서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절벽 난간에서 바다를 보고 있을 때 지영이 뒤에서 다가오는 모습,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말, 그리고 갑작스러운 강한 충격. 아니야, 지영이가 밀었어. 순자가 소리친다. 민호가 급하게 거실로 뛰어온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순자가 민호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교차한다. 민호야, 너는 몰랐겠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기억이 돌아오신 건가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런 일을. 지영이만 그런 거지? 너는 몰랐지? 민호가 고개를 숙인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대답해,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니? 순자가 절규한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는다. 순자가 주저앉는다. 충격이 너무 크다. 하지만 곧 일어나서 민호의 손을 잡는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이 일은,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엄마, 너는 내 아들이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 내가 용서할게. 민호가 어머니의 품에서 오열한다. 다음 날 경찰서. 최 회장이 강 형사를 찾아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 형사가 맞이한다. 한 달 전 절벽 추락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아, 그 사건. 피해자분이 단순 사고라고 주장하시던데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어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강 형사가 관심을 보인다. 어떤 증거 말씀이신가요? 제 요트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범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피해자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범죄는 범죄예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해 보죠. 수사실에서 컴퓨터 화면에 요트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된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화면을 기술팀이 확대하고 선명하게 처리한다. 화면에는 절벽에서 세 사람이 걷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순자가 난간에 서 있을 때 지영이 뒤에서 다가가서 밀어내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어 있다. 이거면 결정적 증거네요. 계획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미리 알리지 마세요. 증거인멸이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의 집. 순자가 민호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민호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너희들도 빚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영장을 들고 들어온다. 김민호, 박지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자가 놀라며 일어나서 경찰들을 막아선다. 안 돼요. 제발. 오해입니다. 지영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창백해진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강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준다. 계획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와 지영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다. 지영은 끝까지 저항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순자가 강 형사에게 매달린다. 형사님, 제가 혼자 미끄러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무슨 증거요? 순자가 간절히 묻는다. 최 회장님이 제공해 주신 요트 CCTV 영상입니다.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순자가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날 저녁 최 회장의 집. 순자가 최 회장 앞에서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 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 어떻게... 순자가 목소리를 높인다. 최 회장이 침착하게 대답한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라고요?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다. 저는 그냥 제 아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왜 저한테서 그마저도 빼앗으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해요. 법이요? 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보다도? 순자가 문을 박차고 나간다. 강 형사가 지영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여주며 말한다. 완전 범죄 방법, 보험금 사기 적발 사례, 절벽 추락사 위장, 타살과 사고사 구분법. 이게 다 뭡니까? 지영이 변명한다. 그건 소설 쓰려고 자료 찾은 거예요. 추리소설 말이에요. 소설을요? 하필 이런 내용의 소설을? 강 형사가 말한다. 한 달 후 법정. 민호와 지영이 피고석에 앉아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있고 방청석에는 순자와 최 회장이 앉아 있다.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발표한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5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물들이 하나씩 제시된다. 컴퓨터 검색 기록, 보험 증서, 여행 계획서, CCTV 영상 등. 피고인 박지영은 범행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완전 범죄 방법을 검색했고 사람이 드문 외딴 절벽을 범행 장소로 치밀하게 선택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한다. 이는 모두 우연의 일치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해칠 명확한 동기가 3억 2천만 원의 빚이 동기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검사가 강하게 반박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직후 여행을 제안한 것도 우연이라는 말입니까?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는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들이 가족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진다. 피고인 박지영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한 점, 피고인 김민호는 이를 알면서도 방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장감이 극에 달한다. 피고인 박지영에게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 피고인 김민호에게는 살인미수 방조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지영이 주저앉고 민호가 오열한다. 순자도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린다. 법원을 나서는 순자와 최 회장. 가을바람이 차갑게 분다. 힘드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인생은 아직 남았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어요. 최 회장이 제안한다.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노인 복지 상담 일을 하고 계시면 어떨까요? 순자 씨의 경험이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일을 겪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1년 후, 교도소 면회실. 민호가 면회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참회의 빛이 보인다. 순자가 들어온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유리창이 있다.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충분히 벌을 받고 있잖니.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순자가 잠시 생각한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지만 분노는 사라져 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자. 민호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순자도 같은 자리에 손을 댄다. 유리창 너머로 전해지는 모정이 느껴진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올게요. 그래, 아들. 엄마가 기다릴게. 순자가 면회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본다.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